부동산은 사례 있어요? 14년에 사가지고 16년에 팔았던 거 같아요. 왜 팔았어요?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네, 그때 센스코를 불렀어요. 네, 불렀는데 답이 없어? 안 받아줬어요. 그 아파트는 너무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박멸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가서 해줄 수는 있지만 박멸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바퀴벌레랑 같이 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파는 건 이해되는데 그때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리석게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이제 저희 큰애를 낳았을 때고 집을 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아기를 키우면 이유식을 만들잖아요. 저 이유식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또 열성 엄마여가지고. 근데 이유식을 만들면은 대박이다. 그 애기 엄마들은 아실 텐데 이거를 바로 장난 냉장고에 아니야. 넣으면 이제 쉬어버려요. 맞아. 네, 시켜서 넣어야 돼. 맞아요. 시켜서 넣는데 이유식을 이제 정성껏 한 이제 한 8개 만들어서 식탁에 이제 시켜놓고 있는데 거기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엄마는 진짜 절대 못 견디지. 눈이 그거. 돌죠. 예. 그래서 그 전부터도 소독 티슈로 장난감 같은 거 다 애들을 입에 넣으니까 그런 걸 닦고 하면서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 바퀴벌레가 거기 들어간 순간 이제 이성을 잃고 이건 안 된다. 네, 이유식을 다 버리고 그러고 이제 그 길로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을 내놨는데 제가 가격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빨리 팔아달라고 하고 근데 저희 집이 그때 로얄동 로얄층이었는데 아마 1층 가격에 판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산 건 아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쥐고 나서 하게 된 게 그때 저희 집에 또 심지어 대출도 없었거든요. 이제 올 현금 나온 거를 가지고 근처에 신축 전세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산 상승기 때 그렇게 신축 전세를 들어간 게 2016년 초였고요. 자네는 진짜 힘들었겠다. 네. 그 상태로 2019년까지 그때 집값이 집값 오른 그때 거죠.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때 또 주식도 잘못했었던 거잖아 그 전에. 맞습니다. 네. 마음 힘들지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집도 심지어 그 시기에 손해를 봤거든요. 2016년에. 어머나 그 시기에? 왜냐면 제가 금매로 팔았으니까. 근데 괜찮아. 그게 다 경험이니까. 네. 지금은 어쨌든 그거 경험 삼아 잘 됐잖아요. 첫 번째 부동산 성공 사례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년에 처음 제가 공부를 해서 시작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워낙에 경험이 없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을 팔았을 때는 애가 하나였고 그 사이에 애가 또 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집도 절도 없이 살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였지만 집을 엄청 많이 보고 다녔어요. 최소한의 그냥 입지에 대한 상식,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집을 사겠다는 강한 마음, 그리고 좀 현장의 문을 많이 두드렸던 경험, 그런 걸 바탕으로 그때 샀던 집이 저에게 되게 좀 좋은 상승의 경험을 가지게 해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또 거기서 튀어나온 돈을 가지고 이후에 다른 집도 사게 되면서 좀 가장 잘 됐던 사례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어디예요? 용인입니다. 수지구. 요새 왜 수지 장난 아니잖아. 네. 2020년, 21년 다 엄청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사자마자 올랐습니다. 진짜. 그거 지금도 갖고 있어요? 매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매도했어요? 네. 그 매도해서 뭐 하려고? 더 좋은 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본인이 얻은 교훈이랑 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 내 집 마련 같은 데 관심 있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본인 경험으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요즘은 또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상맞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집값이 오른다 하면 오르는 정보만 알려주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떨어질 만한 정보만 나오지. 계속 얘기해요. 맞아.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믿고 있는 것만 믿는. 정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맞는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어쨌든 현장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지 않고 좀 책상 앞에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은 그걸 바탕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확률 또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이 원칙과 기준에 맞는 알맞는 정보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은 실체가 있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내가 접한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관련해서는 이것도 제가 정보에 의존한 판단을 했었어요. 그렇지. 네. 제가 얘기 듣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잘못했던 건 뭐냐면 제가 초반에 실거주집도 손절해서 팔고 그 다음에 주식도 좀 잘 안 됐고 했다 보니까 저는 제 실패 요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다.
네, 그래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게 되면서 제가 좀 더 산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식 리딩방도 들어가게 되고, 왜냐면 거긴 정보가 별걸 되게 다 했네. 진짜. 맞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자기는 진짜 여러 가지 했구나. 나도 이 정도는 네. 몰랐어. 네, 근데 리딩방도 여러 개 가입을 하면서 이제 뭐 접해주는 종목 추천이나 아니면 뭐 매수 밴드 이런 것들 거기에 맞게끔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의 기준이 없이 그냥 정보에 의존한 판단을 했을 때가 가장 투자가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뭐가 더 맞는 거고 뭐가 더 가치 있는 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부합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도 없고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도 없고 그걸 바탕으로 자산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채로 좀 혼란스럽고 마음만 바쁜 시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내 집 마련이나 뭐 아니면은 뭐 연금저축 계좌 같은 거 운영하는데 관심 많은 사람 많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줄 만한 거 있어요? 일단 제일 우량한 거,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그 미국 S&P하고 나스닥 100을 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S&P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초반에는 자산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진 않을 거니까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으로 와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이 가치 있는 건 아니고 가치가 더한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것도 있잖아요. 부동산의 매력, 장점이자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갔었을 때 주요 업무지구 출퇴근이 가까운 곳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집을 골랐을 때 조금 더 가치 있는 집을 선별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고, 그렇게 가치 있는 집을 선별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리다 보니까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자산이 상승하는 시기에 내가 집을 갖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를 제가 2016년에서 19년에 그 무주택 기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단지를 사서 자산 상승기가 될 때까지 잘 보유하고, 혹은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갈아타면서 더 좋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시기까지 잘 보유하고 하는 것이 자산을 불리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니님이 실패했던 사례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실패했던 사례는 주식이었어요. 아까 그 네. 선물? 선물도 포함입니다. 일단 제가 실패했던 거는 감당하지 못할 돈을 빌려 썼어요. 아마 주식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게 수익이 10%가 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가지고 10%가 나면은 100만 원이 나오는데 1억을 가지고 10% 벌면 1,0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10%로 나눈 거면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좀만 더 땡겨서 3,000을 넣었으면 300을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맞아. 네. 그때 조금 더 무리해서 땡겼으면 이거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이 돈이,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소액이다 보니까 붙는 돈도 소액이고, 그리고 돈을 벌어도 계속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경험이, 주식도 초반에는 잘했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서 초반에 한 2년, 3년 정도는 돈이 잘 붙었고, 그걸 바탕으로 좀 이제 개별 주식, 리스크가 큰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대출을 끌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나갈 때는 그 독이 든 성배가 항상 있어요. 제가 코스닥에서 그 상장을 코스닥도 했어? 네. 진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전 상장을 한다고 들었어, 해서 누구한테? 네, 맞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건 정보가 아닌데. 근데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 제가 신용대출을 그때 처음 써봤어요. 네, 신용대출 그때 처음 써가지고 여기를 좀 이제 몇 천만 원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로 터졌어? 이전 상장된 거예요. 그게 셀트리온이에요. 어머! 네, 그러면서 2배가 바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써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그게 메모리 이제 정가가 이제 그게 네, 나가는 이게 거죠.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해에 제가 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다. 내가 그동안 돈을 못 벌었던 이유가 종잣돈 시드가 적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용대출 마통 쓰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어떻게까지 했냐면 제 여동생이 그때 이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퇴직금이 나왔잖아요. 야수네 진짜. 무슨 언니가 호랑이야. 네.
언니가 불려줄게 라고 하고 막 어머. 그게 살살 얘기했어요. 동생도 되게 무섭잖아요. 어. 근데 제가 그 전년도에 언니 이거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또 성공 사례니까 동생은 또 잘 몰랐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믿고 그래서 너 이거 손실 나면은 원금 보전 해줄게 언니가. 아유. 근데 이익 나면 네 거야. 나는 경험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어. 동생의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아주 힘들었어. 반토막이 났고 그랬었습니다. 결국 동생이 또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사회초년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여기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동생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토막 나서 매도를 해도 절반밖에 못 건지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 처제 돈은 줘야 된다. 아, 그치.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더 내가지고 동생 아. 원금 마련해서 돌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이제 저희가 대출을 냈던 것도 잘못되고 동생의 돈을 빌렸던 것도 그렇지. 대출 내가지고 그거 대출이지 망해가지고. 뭐. 네.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내서 이제 신용대출이 쌓였던 게 제가 초반에 이제 내 집 마련할 때도 걸림돌이 됐었고 그 이후에 그거를 상환하는데도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좀 꺾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다시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아.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점인데 사실 그 뒤로 주식을 한동안 연금 이외에는 그래서 한동안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은 전세를 살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것도 내 집을 살고 있다가 전세를 살면서 내가 판 집이 올라가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세를 살다 보면 전세를 계속 올려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던 주식은 이제 반토막이 나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하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전환을 했네요. 그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이게 절박함이었네 거의. 맞습니다.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고 제가 그때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가 뭐 잃은 돈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을 매수를 하려면 저축을 얼마를 해야 될까.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연애 저축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3천만 원 저축하면은 6년 저축하면은 뭐 1억 8천 이게 이제 가능하고 보이지, 거기에서 보이지. 더 늘어날 여지가 없다 없죠. 보니까 저축액이 계산이 됐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집값이 내 그대로 집만 있지 않을 하려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불리지 않으면은 대안이 없겠고 전세금을 올려주면서는 더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전세 폭등기를 맞이하면서 좀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은 아마 결심이 훨씬 더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한 상태에서 내 집 마련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전월세도 없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게 처음에는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겪었던 그 시절을 보면은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게 느낄 것 같거든요. 네. 나는 내가 지금 내 경험자로서 지금 내 집 마련 고민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거나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그 서울의 그 외곽 지역들, 수도권의 외곽 음. 지역들 중에 좀 이제 가격이 덜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저번 달에 매물을 그 집을 보고 온 집이 있었는데 거기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한 4억 초반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단지가 제가 2,500세대 정도 되는 굉장히 대단지였거든요. 근데 30평대 전세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가 6억 5천인 거예요. 전세 나와 있는 게? 전세 나와 있는 게 6억 5천이 하나예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전세가 없었어요. 그분 계약행위 청구 안... 하신 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만기가 되니까 집이 입주 물건을 이제 매도를 집주인이 하시는 물건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변에 다른 전셋집으로 가려면은 2억 5천 정도를 전세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아이가 둘이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이사 못 가. 유치원 아이랑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럼 하나 이사 있었어요. 못 가지. 네. 그러니까 2억 5천을 전세를 올려주기에도 이게 맞나 싶고 집을 사다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말이 2억 5천이지 평범한 월급쟁이가 맞벌이 어디서 하고 만들어 2억 5천을? 2년 만에 2억 5천 못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원리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자가 많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속으로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이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말씀하셨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렇게 좀 매매가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세가가 진짜 큰 폭으로 올라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주거는 필요하다 보니까 내 집에 살건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전세입자로 살건 둘 중에 하나인데
전세입자로 올려뒀을 때 내가 했던 경험을 이 다음에 계속하면서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해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대신에 그거를 이제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가면서 안정감 있게 삶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현장에서 보는 건 또 뭐냐면 같은 돈을 내도 은행 이자로 내는 거는 또 괜찮으시더라고요. 월세를 싫어해 사람들은. 네, 근데 전세나 월세를 냈을 때는 이걸 좀 구체적인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매월 돈을 얼마를 올려준다. 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2년 동안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줬네 하는 그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불편한 마음과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자산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대세 상승기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사람을 벼락거지로 만들 수 있는지 좀 상대적 격차를 크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무주택으로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특히 지금처럼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싼 지역은 정말 좀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네. 거기 매매가 얼마였어요? 지금 말하는 7억대입니다. 근데 전세가 6억이라고? 네. 6억 5천? 6억 5천이요. 네, 서울입니다. 2,000세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이제 전세가가 무섭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봐왔던 경험에 의하면 시차를 두고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전세는 실사용 가치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가 7억대인데 전세가가 6억대인데 이게 나가다 보면은 또 전세가 없잖아요. 전세가 올라가면은 이게 결국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 매물은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네. 다주택자들 이거 때문에. 특히 이런 이제 외곽 지역들이 이렇게 좀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세부담을 좀 부담하면서 이걸 보유할까? 아니면은 좀 시세 차익을 보고 팔까를 고민하시는 물건들이 중하급지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상급지다라고 하면은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이 되다 보니까 내가 대응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대응이 되면은 그래도 좀 보유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먹으시는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좀 외곽 지역에 분포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세 차익도 났으니까 이참에 팔까? 라는 생각. 그 다음에 한동안 이런 지역들이 그 22년 하반기 이후에 하락장 시기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집을 내놔도 집이 안 팔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지금 이 가격에 팔기는 아깝다던가 하는 상태로 좀 보유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좀 전세가가 오르면서 가격도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할까라고 마음먹는 매도인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망설이시는 분들이 요즘에 양도세야 뭐 집 있는 사람들이 팔면서 내는 거니까 나랑 상관없는데 보유세 올린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공시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세금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사실 이번에 공시지가가 올랐던 이유도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의 상승에 의해서 보유세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사실 월급이 오르면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렇지. 그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네, 소득세 내기 싫어서 나 직장을 취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산을 벌게 되면 세금은 그에 맞게 따라오는 건데 적어도 내가 감당 가능한 내 집을 샀을 때 그것에 대한 보유세는 그냥 자산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걱정된다면 자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가격이 매겨지면은 내가 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는 게 세금이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한 상태에서 내는 보유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만약에 이 보유세를 내지 않는다면은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아마 더 큰 비용을 내셔야 될 거예요. 내가 모은 종잣돈을 다 전세 상승분으로 내고 그 이상의 대출을 내고 하면서 이자로 내든 뭐가 내든 더 큰 비용을 치르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고 내가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그냥 무주택인 상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올려주고만 사느냐. 양자택일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보유세를 내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타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얘기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세금도 인플레이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월세가 너무 싸. 근데 세금이 과해.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가 마련보다 월세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익 보려고 행동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월세가 싸, 뭐 입주 물량도 많고 전월세 안정이 돼 있어. 네. 그러면은 굳이 내가 집을 사가지고 보유세 내는 것보다 따져봤더니 은행 이자가 싸, 네. 월세가 싸. 네. 그러면은 당연히 월세로 가겠죠?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집값이 떨어지면은 공시가격이 떨어지고요.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보유세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유세가 집 가지고 있는 게 전월세보다 싸네? 그러면 다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서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정부는 보유세율이나 이런 걸 건드린 건 없어요. 네. 그냥 가격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올랐고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보유세의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보유세가 오르는 거라 저도 자니님이랑 좀 비슷하게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보유세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실거준대. 네. 내가 이걸 뭐 사서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닌데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니님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만약에 괜찮으면은 제가 자니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테크에 성공하신 분들이 월부에 많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 원동력이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16년에 내 집을 팔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자산 상승기를 맞았던 경험이 결국은 돌고 돌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경험이 없이 돈을 차곡차곡 굴리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긴 하지만 자산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승기를 맞았을 때 어떤 일이 개인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를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산을 가지지 않고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경험을 한 뒤에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게 됐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겪기 전에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혹은 확신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이 행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장 소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영상을 본다던가 하는 정보 수집의 방향도 있을 거고 그거를 현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직접 뭐 방문을 해본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자산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바꿔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자산 취득해야 돼요? 제일 안전한 거는 일단 실거주 내 집 마련인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자산이 오르고 떨어지는 걸 떠나서 내가 안정적으로 이사갈 걱정 없이 거주한다라는 심리적 만족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초보자가 가장 목돈을 마음 놓고 넣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든 아니면 여윳돈을 저처럼 좀 이제 금융자산으로 좀 불리든 하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니님 너무 고마워요. 네. 네, 다음에 또 얘기해줘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